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담회 사회를 맡은 쿠키미디어 김성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실손의료보험 갖고 계시겠죠. 요긴한 보험으로 주목을 받고 또 꼭 필요한 보험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더불어서 뜨거운 감자로 입에 오르기도 합니다. 병원비를 내고 또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잇따릅니다. 의료기관, 또 보험사, 소비자 이렇게 얽혀 있는데 정작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함께 모시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차근차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입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다시 앉아주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기획하고 또 마련해 주신 내빈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간담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네, 방금 인사를 주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입니다. 현수막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좀 너무 이제 과격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많은 보험을 들고 있고 당연히 실손보험에도 들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에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 실수라서 이제 청구를 해야겠다라는 오늘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험업계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사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가입해 있죠.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2020년부터 3년간 7,400억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미지급 사태가 원인이 어떻건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급된다면 결국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우리 보험 가입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보험회사들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역시 보험사 또는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업계도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는 이러한 국민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행사를 우선 주관해 주신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해서 쿠키뉴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서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님, 또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씩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오늘 패널로 참가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의견 깊이 경청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또 내실 있는 보험 시장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담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입니다. 앞서 저희 김한교 의원님께서 오늘 행사 취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 꽉 채워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려운 자리에 발표 맡아주신 김종명 대표님, 또 조현행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패널로 많이들 또 참석해 주셨는데요. 실손보험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님, 또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전문위원님, 또 간사랑 동호회 윤구현 대표님, 또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대표 변호사님, 또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님, 또 특히 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실손보험협회에서 직접 와주셨습니다. 이형걸 부장님, 또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유원규 사무관님, 또 저희 쿠키뉴스 김동훈 기자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가 다양한 입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면서 좀 합의점 찾고 또 좋은 정책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는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공동 대표님께서 맡아주실 건데요. 실손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명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큰 틀에서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이해해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분쟁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10년 이상 사실 초창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보아 왔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좀 민간의료보험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오늘 발표에도 그대로 좀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초창기의 논의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이제 한 14년 됐나요? 15년 가까이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평가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좀 제가 갖고 있는 시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07년 실손의료보험은 노무현 정부 때 허용이 된 보험이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 처음 1세대가 출시됐고 그다음에 2009년도 2세대 이때부터 이제 표준화된 약관으로 출시가 됐었던 거고 지금 이제 4세대라고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3, 4대는 뭐 굳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보시면 사실 초창기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게도 좀 보충적인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제 보험사들에게 제공하죠. 실손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게 선진화위원회 이때 백서 자료에 그대로 일부 중요한 문구를 따왔는데요. 이때는 사실 이때 민간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고요. 이 민간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제한이 됐었죠. 그러니까 법정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도록 했지만 사실은 지금 출시된 실손보험 초창기 실손보험은 법정 부담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에 대해서 모든 본인 부담에 대해서 100%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돼서 출시를 하게 됐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실손보험의 여러 세대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1, 2세대 사실 지금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1,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주로 이제 다 통합형으로 판매됐었고 특징적인 게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았죠. 1세대가는 거의 100%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저도 한때 이제 무상의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완전한 무상의료가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표준화되면서는 뭐 한 본인 부담이 10% 정도 부과됐었지만 사실은 1, 2세대의 보장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고 이후에 이제 개혁 과정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통합형이 아니라 단독형 상품 중심으로만 판매할 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좀 해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손보험이 이제 15년이 됐고요. 과연 이제 이 실손의료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아시다시피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보장해 주죠.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의 핵심도 비급여를 줄이고 비급여를 법정 본인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제 보장성의 핵심 강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많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비급여 비중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비급여가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실손보험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되게 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평균적인 보장률은 기껏해 한 3%포인트 정도만 늘었어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 진료라든지 고액 질환이라든지 소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장성이 확대됐고요. 반면에 이제 주로 의원급 진료 질환, 그다음에 경증 질환 이런 질환들은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보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계속 비급여가 팽창이 더 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실손보험의 효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도수치료라든지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덩치 컸던 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종합병원급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주로 이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사실은 보장률이 오히려 이쪽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평균적인 보장률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제가 의원급의 진료기간 보장률을 개별적으로 써놨습니다. 2016년과 2020년도에 심지어 일부 뭐 신경외과 재활학과는 보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진료과는 사실은 비급여 진료에서 특히 이제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실손보험을 타깃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를 굉장히 팽창시켰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해석이.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서 지금 계속 매년 비급여 규모가 한 15조 내외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건강보험 전체가 한 10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비급여가 15조 정도 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이 2015년부터 보면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작년 기준으로 한 1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제 2015년도와 2020년 사이에 실손보험 가입자 변동은 거의 없어요. 이때도 한 3,500만 명이었고요. 지금도 한 3,500만 명 정도 되는단 말이죠. 그런데 비급여 비중 지급액은 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우리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비급여의 전체에 가까이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이 중에 비급여는 65% 정도가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손보험이 지급하고 있는 비급여는 한 7조 규모, 7조 정도 내외 정도가 비급여가 되는 거고 건강보험 전체 비급여의 한 절반 정도를 실손보험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급여는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현재 비급여는 이 자체로서 발생되는 비급여도 있지만 사실은 실손보험이 팽창시킨 그래서 계속 팽창시켜서 늘려놓은 비급여인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뭐 백내장 수술이 지급이 1조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사에 의하면 도수치료 지급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최충격파라든지 뭐 요양병원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사실은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조장한 비급여 규모는 제가 추정할 때는 적어도 3조에서 한 4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들은 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아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도 이제 의사지만 저도 참 황당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사실은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손보험이 과연 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역할들을 긍정적인 역할들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대해서 냉정하게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실손보험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를 계속 팽창시킴으로써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되고 있거든요. 이원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큰 중병의 역할은 중병 암이라든지 고액질환에서의 보장성 역할들은 사실은 건강보험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보장률이 80%가 되거든요. 고액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된 중병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손보험은 주로 이제 병원급 이하에서 진료받는 외래질환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중심의 역으로만 보장이 이제 주로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원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들이나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물론 건강보험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금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험료는요 사실은 과잉으로 이용되는 도수치료나 백내장이나 이쪽으로 다 새는 측면들이 되게 크다라고 보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손보험료의 이제 보험료 폭탄이라고 매년 뉴스에 나오죠. 이거 역시도 사실은 1, 2세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손해율도 1, 2세대가 가장 높고요. 왜냐하면 보장률이 워낙 높으니까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고요. 부담 없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급자도 부담 없이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의료 이용을 권하죠. 비급여를 권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일수록 보험료 인상률도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손해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1, 2세대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금융위원 보험연구원 자료인데요. 이미 이제 이게 3년 전 자료였나 그랬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세 기준으로 구실손은 38,000원, 그다음에 표준화 상품은 25,000원. 당시에 이제 3세대였죠. 이거는 이제 15,000원 내외 정도로까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1, 2세대 많은 가입자들이 1, 2세대 보험의 보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걸 절대 해약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의 보험료를 엄청나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앞으로 70세가 되면 구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월 보험료 40만 원, 60만 원 낼 거다라고. 실제 그 전에도 저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방식의 실손 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1, 2세대 상품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한 70%, 그다음에 3세대, 4세대 새롭게 계속 개혁된 상품이 나오지만 1, 2세대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 2세대가 대부분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의 도덕적이라면 사실은 환자분도 그렇지만 저도 공급자 입장에서 되게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쓰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뭐 여기서 경제학 하신 교수님들 아마 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도덕적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 영역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소비자의. 왜냐하면 보험 적용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전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이용을 못했던 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적용을 하면 항상 양이 증가합니다. 진료량이, 서비스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에는 필요한 의료 이용도 증가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보통 경제학적 용어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도덕적 해이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급자 요인과 수요자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사실 공급자 측 요인이 훨씬 큽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은 진료를 해야 마음대로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공급자들의 구조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료 양을 늘리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되고 있어요,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층 요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종종 이제 환자 한번 입원을 하면 며칠 퇴원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정액형 보험으로 입원 일당 얼마가 더 나오거든요. 실손은 실손대로 다 해결하고, 입원 더하면 보험사에서 돈을 더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2차적 이득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저는 이거는 저는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비용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들 보면 매년 갱신할 때마다 지금 50% 이상씩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3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또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의료 이용을 하지 않으면 나는 손해 보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의 정률에 불과하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도 내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이게 아까우니까 내가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실손보험에서는 다릅니다.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의료 이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비용 의식. 그게 이제 또 소비자 측 요인에, 환자 측 요인에서의 도덕적인 의료 이용을 더 늘리는 효과가 사실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험사들의 행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입자를 주로 이제 분쟁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자문들이나 이런 걸 사실 많이 하는데 사실 좀 갑갑한 측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보험사 행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 초창기부터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애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신경도 안 썼죠. 근데 보험사가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뭘 잡아서 이제 서라도 지급을 거부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전이 작동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아마 본인부담 상한제 지금은 새로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은 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초과된 거에는 보장 안 해준다는 게 다 들어가 있지만 1세대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1세대나 이런 데에도 다 적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소급 적용식으로 하는 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3세대, 4세대 보험은 횟수 제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2세대에서는 횟수 제한이 사실은 없죠.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지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위해서 몇 군데 이제 동료들이나 선배들 도수치료 많이 하는 병원에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제 1, 2세대에도 횟수 제한이 사실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3세대 기준에 맞춰서 1, 2세대에도 청구하면 이제 도수치료 이거 더 이상 못해요. 이제 한계가 다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더 못하게 하는 기전이 작동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건 명백한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백내장도 지금 뭐 논란이 많이 있고 있다 사례도 많이 나오실 거니까 저도 이제 이것도 역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급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상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최대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문제를 찾죠. 뭔가 지급을 안 해줄 거리를나 근거를 찾아서 소송을 하게 되고 그걸 또 근거로 이제 지급을 계속 안 해주는 방식의 패턴이 작동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도 또 뭐 이렇게 자문의사 이런 것도 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실손보험사가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하고 연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사를 다 하고 있죠. 자체적인 기준이라든지 또 애매모호하면 이제 자문의사 도대체 어떤 자문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그런 자문의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삭감 조치나 이런 심사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저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실손보험이 아주 포괄적으로 비급여를 전부 보장을 해주다 보니 사실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백내장 문제 넘어갔더라도 새로운 이제 비급여 가지고 또 논쟁이 굉장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실손보험을 사실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거를 뭔가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은 좀 하고는 있는데 참 이게 정치권에서나 국회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를 이런 상품을 그대로 좀 놔둘 거냐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 실손보험은 애초부터 사실은 좀 잘못된 상품 구조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0% 부자 보담을 하는 문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손보험이 특히 이제 비급여를 보장해 주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비급여는 통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비급여가 이런 나라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비급여의 가격과 양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급여 도수치료 제가 하면 우리 병원의 도수치료 가격은 어제는 예를 들어 5만 원이었는데 내일은 10만 원입니다.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혹은 일주일 후에는 제가 1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사실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비급여도 의료 공급자, 의료기관마다 너무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때로는 제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을 좀 높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또 이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이런 분쟁 구조에서는 보험사와 가입자가 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보험사와 이 거대 보험사에 맞서서 1인의 가입자가 어떻게 뭐 아무리 재판을 하고 불가능하죠. 이게 뭐 가불관계도 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힘의 관계에서 잽이 안 되는 관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은 사실은 구실손을 최신 실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보험사들이 판매 안 하는 이제 판매 중단하는 보험사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이제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에 실손을 많이 이용했었던 분들은 또 인수 거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법적인 지원이 전환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보장만 높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고요. 당신이 이 보험을 유지했을 때 나중에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이제 의료 이용을 가급적 안 하겠다는 생각만 가진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1, 2세대 가입하는 게 너무 낭비예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3세대로 해서 본인 부담 일정하게 한 30% 부담을 하더라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 위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보험사에게는 사실은 이런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은 손해율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잖아요. 보험료를 올리는 거를 좀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거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보험이면 위험 손해율을 100%까지 낮출 수 있도록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는 그런 정책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시장에서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손해, 1, 2세대에 남아 있는 게 손해고 결국 3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실 필요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예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사실은 1, 2, 3세대 세대 간의 이 보험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최신식 보험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이제 비용은 좀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손이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 2세대와 3세대의 주된 비급여 항목들도 보시면 그런 행태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2세대에 제일 많은 게 도수치료, 인공수정체지 않습니까? 3세대는 지금 1인실 입원료 이렇게 바뀌어요. 3세대에서는 인공수정체 3세대 가입자들은 이거 백내장 지금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예. 이게 이제 본인 부담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3세대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실손의 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보험사 입장에서도 뭐 제가 보험사 걱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문제. 저도 이제 사실 의사이면서도 공급자이다 보니 물론 제가 공급자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비급여를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구조는 사실은 저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독특한 구조고 이게 또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비급여 가격 결정 방식을 어떻게든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기본적으로는 이거 비급여 역시도 좀 사회적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물론 공급자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좀 개별적인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마음대로 비급여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의사협회라든지 개별 학회 차원에서 좀 비급여에 대한 좀 참조 가격, 가이드라인 가격들을 좀 제시하고 그 내에서 계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이제 보험사나 정부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합의라고 해야 되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크게는 뭐 예를 들면 보험사나 가입자 그리고 의료 공급자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뭐 실손보장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거를 물론 새로운 법이 필요하겠지만 만들어서 이 비급여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은 사실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이 관계들을 저는 이제 이거 역시도 이제 개개인이 거대 보험사에 맞서 싸운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소위 자문의사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게 해야 된다. 자문의사는 당연히 보험사에 돈 받고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써주겠습니까? 보험사를 위해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보험사에서 예를 들면 자문료로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해주고 써달라고 하면 거기에 유리하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비급여는요. 비급여는 애초부터 가격이든 양이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어쩔 때 치료를 써라 해라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지침이 전혀 없어요. 급여는 심평원에서 다 가격 어떤 적응증을 만들어 놓고 초과되면 다 삭감하거든요. 비급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보험사에서 자문의사 의견 받아가지고 이거는 과잉이니 아니니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비급 자체는 애초부터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이제 분쟁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되지는 않고요. 적어도 저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자문이 아니라 하게 되면 좀 공신력 있는 학회나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문으로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만일에 이제 이게 비급여 가격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학회나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 지금과 같은 이제 보험사 횡포 역시도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좀 근본적인 다시 역할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중증질환, 고액질환 중요한 역할들은 사실 건강보험이 대부분 하고 있고, 실손보험은 오히려 이제 부차적이고 외래 경증질환 위주로 하고 있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 이거에 대한 좀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필요하고, 중증질환의 고액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완벽하게 건강보험이 하도록 하고, 좀 도수치료나 이런 것도 사실은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실손보험이 좀 역할들을 좀 하게끔 남겨두는 방식,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역할 그리고 문제점, 개선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실손 의료보험의 문제점 그리고 소비자 피해 사례를 주제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님의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인데, 이 실손 의료보험이 지금 뭐 3,900만, 4천만 명 전 국민이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앞 발제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16년간 보험 상품을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편향의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나와가지고 보험 소비자 연맹이라는 그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보험사에 대항해서 소비자 권리 찾기를 지금 현재 22년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제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 봐가지고 조금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주로 앞에 발표한 분하고 겹치지 않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이 말 그대로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월주를 찾아보면 63년도 이 손해보험 상품에 실손 보장 상해보험이 최초로 있었는데 99년도에 그 제3 분야에 확대되면서 생보 쪽에서도 이 상품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손은 표준형 1세대라는 게 2009년도에 나온 전회사 동일 상품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틀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손해율이 너무 높다 해서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그 손해율의 원인이 여기 적혀 있지만 도수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고주파, 열치료, 영양제 주사, 비급여, MRI, 자세 교정, 이 과잉 진료가 빈발하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되고 소비자 선택 의료와 의료 쇼핑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제한하는 상품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이 상품대로 보험금 지급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은 보험사가 하는 행태는 거의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량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상품상으로 제가 살펴보면은 이 실손보험이 이제 공보험, 건강보험하고 같이 건강의료보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도덕적 해이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품상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험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은
보험은 사고 발생 심도가 크고, 그러니까 한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워낙 커가지고 리커버하기에 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빈도, 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상품, 이 자주 발생되는 상품은 보험 상품으로 만들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가 낮고 빈도가 많은 상품을 오히려 이 실손보험에서는 담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영 상품으로는 부족한 상품이고, 오히려 사회보험 상품, 사회보험에서 공보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상품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은 실손보험은 아직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비 정도는 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이 보험이라는 것이 우연한 우발적 사고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실손보험 상품은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입자의 의도에 따라서 보험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에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기술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향후에 의료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했다면 그것을 보험기간 동안 반영해가지고 보험료에 산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 보험사에서 요실금을 담보한 요실금을 수술하게 되면은 600만 원을 준다는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5년 후, 10년 후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이쁜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요실금 수술하고 겹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론 판매 중지되고, 그 상품을 개발한 사람을 회사에서 중징계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러한 내용이 이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잘못된 이 상품이 원래 잘못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발생되는데, 이 손해율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품상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손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켜 가지고 보험료를 폭탄처럼 인상시키고, 또는 역선택이다, 과잉치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품의 잘못을 소비자들한테 몰고 가가지고 소비자들 책임인 것처럼 하는 상품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피해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대책위원회나 이 민원인 단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프 시술, 만무톰, 도수치료, 체충격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2017년에 1조 2천억이 보험사에서 적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2조 8천억, 올해는 이제 3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의료기관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잉 치료를 유발하는 게 불법적인 브로커 영업을 하고 있고, 브로커 유인 알선을 통한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내용, 그다음에 환자에게 의료 쇼핑을 권유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제가 맨 밑에 써놨는데, 그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과잉진료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요구 또는 차후 부지급 각서 작성 등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돼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피해는 선량하게 제대로 진료받은 환자들한테까지 보험금 부지급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백내장 수술의 문제는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백내장 수술로 했다고 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검사 결과도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브로커가 수고비를 받고 계약자들한테 전해졌다, 뭐 연계됐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선량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 안과에서 노년 백내장으로 9시에 입원해가지고 3시에 퇴원했습니다. 6시간 18분인데 보험사는 이걸 자기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수술은 입원 후 수술만 지급 대상이 되는데 입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핍니다. 실제적으로 진료기록부는 6시간 이상으로 되었지만은 6시간을 병원에서 머물지 않아도 되는데 머물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말로 요즘 백내장 수술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두 번째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잘 아시겠지만은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서 관절이나 골격계의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금감원 자료에 보시피 도수치료 문제가 미용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하고 위장을 했다. 환불금 병원에서 환불해줘야 되는데 정형외과 가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가지고 환불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도수치료로 받아라. 치료 횟수를 예를 들면 10번인데 15번이라고 적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그 선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번까지만 주고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수치료는 아예 이 보험사에서 색안경을 끼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파쇄술 관련 문제 및 피해 사례 이것은 이제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콩팥이나 요로결석 있는 것을 결석을 부서지게 하는 그런 선진 기법인데 이것도 똑같이 허위 청구가 많다, 허위 진단서 발급이 된다, 전담 직원을 고용해서 이런 환자를 모집해서 치료를 했다, 수술 횟수를 조작했다 이래 가지고 과잉 진료라며 치료비를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엔 갑상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은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갑상선 우리 물론 일본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 갑상선 수술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은 보험사 마음대로 2cm를 정해 가지고 2cm 이상 되는 것은 해주지만은 2cm 이하는 안 해준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보험금 부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약관에도 없는 2cm 미만의 치료였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수술을 결제를 한 것은 의사의 주관적인 결정이고 판단이고 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DB 손보가 결절이 2cm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화가 나는 그런 횡포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맘모톰 유방 종양 절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침을 바늘을 조직 안으로 집어들여 가지고 병변을 전부 잘라내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에도 없는 크기를 지급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맘모톰으로 2개를 제거했습니다. 실손보험에 수술 특약이 있어서 진단서에 수술명을 기록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왼쪽 유방 섬유선 종화에 절제 및 생검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수술명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니까 진공보조 흡인 유방 양성 변변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제가 사례는 간략히 발표를 했지만은 이 아까 선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 본인 부담 상한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하는 게 150만 명 정도를 2019년도에 2조 13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1급에서 7급까지 기본 치료비가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상회하는 치료비인 경우에는 연말이나 이 본인한테 돌려줍니다. 치료비 냈던 것을 다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것을 보험사가 다시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약관에도 없고 이 뺏긴 금액이 2019년도에 150만 명 해서 2조 원 정도 매년 2조 원 정도씩 해가지고 보험사가 5년간 3조 6천 원을 환입해 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금융위랑 해가지고 2009년 9월부터 실손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009년 9월 이전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이것을 환수해 가고 있습니다. 또 환수해 가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부가 의료보장제도를 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소외계층들한테 많은 진료비를 낸 사람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보험사가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면서 뺏어가는 것.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는 거고 보험 가입한 사람은 뺏기는 거고 이것도 상당히 따져봐야지 될 문제고 이러한 약관 변경에 금융위가 같이 동조해가지고 약관에다 집어넣어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런 것은 당연히 너무너무 불공정한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 가장 큰 잘못된 보험사가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손해사정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손해사정 제도 개선 세미나를 저희가 주최를 해서 했었는데 보험사들은 자회사의 손해사정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험사의 눈치를 보면서 보험사에 돈을 받고 손해사정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문하는 대로 깎고 부지급하고 하는 행위를 그런 행위를 보험사를 대신해서 소비자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 횡포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겪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발표하신 내용에도 나왔지만 보험사 의료 자문 문제입니다. 의료 자문은 의사는 이게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 소견서를 끊어줍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끊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학병원 위주인데 소속을 밝히지도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급여보다 더 많은 자문 비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알리지도 않고 뒷돈으로 챙겨가지고 챙기고입니다. 그건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보험사가 정말로 써달라는 대로 명백하게 치료한 의사가 쓴 진료 진단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행태를 보험사랑 협작을 해가지고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손해사정 제도와 잘못된 자문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실손보험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조현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는 이제 앞서
발제를 해주셨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공동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종명입니다. 앞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발표를 좀 하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이영걸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김희경 부장님. 네. 실손보험 소비자 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님.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전문위원 손해사정사님 참석. 간사랑 동우회 윤규현 대표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쿠키뉴스 김동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은 사실 이제 간담회 시간은 11시 45분까지라 벌써 이제 5분씩에도 꽉 차네요. 가급적 발언 시간은 좀 5분 이내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발언 순서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이시고요. 실손보험 소비자 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실손연대 대표 정경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저는 오늘 백내장 보험금 사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8년도에 동부화재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고 매월 꼬박꼬박 14만 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우리 국민 60대 72%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90% 누구나 앓게 되는 질환입니다. 매년 우리 국민 30만 명 이상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연평균 7 내지 8%씩 그 백내장 수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행 진료라고 언급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가행 진료에 의해서 폭증했다는 통계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선택하시는 환자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다초점 인공 수정체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정부가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 허가한 그 인정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인정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병원이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용하면서 마치 백내장 수술이 가행 진료인 것처럼 끊임없이 언론 기사를 양산해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 백내장 수술이 가행 진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정체는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다초점으로 작용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원래 수정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다초점 렌즈가 개발된 것입니다. 다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정 진료이지 이게 어떻게 과잉 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백내장이 과잉 진료라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사법부가 우리 그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판결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이 백내장 보험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에 백내장 보험금 피해에 대해서 청원글이 8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수천 건이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실손연들을 통해서 백내장 보험금 청구 공동 소송에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이 지난주 말 기준으로 1,55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두 개의 로펌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접수해 주신 분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950명입니다. 개별적으로 전국에서 실손보험금,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마 소송 참여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추산컨대 지난해부터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그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태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건은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태에 버금가는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사법부 판결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가단 119637 사건인데요. 보험사가 세극 등 현미경 사진상 수정체 온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사진이 아니라 담당 의사가 세극 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날 판결문인데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2 가단 345 사건에서 보험사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에 치료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보험사 패소 판결, 가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 3617 항소심 사건, 환자의 병원 치료 시간이 3시간 남짓이라 입원 기준 충족하지 못했다고 안과병원 상대로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또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093242 항소심 2022나 3108 사건, 백내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안과병원이 피보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보험사가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경과관찰 후 당일 귀가 시에도 입원으로 간주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안과병원이 입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을 볼 수 없다며 또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백내장 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세극 등 현미경 사진하고, 그리고 이게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사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원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 가입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입장과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면 모두 보험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혹시 보좌관님 있으면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일단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집계를 해주십시오. 보험사별로 도대체 백내장 보험금 지급이 몇 건이 안 됐는지, 부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 피해 사례 집계가 우선입니다. 아무도 그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원은 지금 1년 넘게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직무유기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건강원으로 하여금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보험사들의 명백한 불법 행위, 불법 의료 자문,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향후 건강원의 어떤 이런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를 계속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다음 패널 부분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로 좀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위원이면서 그 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좀 잠깐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손해사정사는 그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저같이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서 현재 그 이러한 실손보험의 문제점이나 분쟁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발제하신 그 두 분의 문제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첫째로 1세대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어서 그 모랄 리스크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이제 과잉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손보험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과잉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일정 부분 약 그 수술비 한 30%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이 좀 늘어났다는 거. 세 번째로는 비급여 체계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와 그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너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체충격파하고 조수치료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1세대, 3세대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회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4세대인 경우에는 10회까지만 인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잉 치료다. 그래서 이제 의료 자문을 받아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백내장 수술, 지금 계속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는 비급여가 한 60만 원 정도로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데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는 이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고 일부 그 시정 교정 효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2016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할 때는 수술하기 이전에 현미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혼탁도를 검사를 하는데 혼탁도 검사에서 3단계에서 4단계 이내에 해당돼야지만 보험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고주파 수술인데요. 갑상선 종양이 2cm가 넘으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2cm 미만의 작은 그 종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술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 게 아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커져 나가면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한 것이다. 그래서 예방 목적이라고 해서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고 있죠. 보험회사에서는 그 갑상선 영상의학회 공고사항이라고 하면서 2번 이상의 조직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크기가 2cm 이상 돼야지만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쟁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자궁 경부암으로 인한 양측 난소를 절제를 한 경우인데요. 보험회사 그 약관에서는 양측 난소를 절제를 하면은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양측 난소 절제를 한 거에 대해서 왜 자궁 경부암만 치료하면 될 것이지 왜 과잉해서 난소까지 절제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난소까지 절제한 거는 예방 목적이다,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할 때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 여성분들한테 난소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소를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렇게 표준적 치료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내부 방침이다 이게,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분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암 환자한테 신약을 투약하는 경우에 신약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나중에 일정 부분 한 40% 정도를 위험부담금을 환자한테 돌려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이건 환자가 신약을 사용해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보험회사에서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분이 훨씬 초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 행사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자분들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소비자 선임권을 소비자가 실손보험 처리할 때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이 비용을 보험회사 부담으로 하면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저 같은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선임권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분쟁 사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랑 동우회 윤규현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지켜주십시오. 소개받은 윤구현입니다. 실손보험 빠르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나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지불한 제도인데요. 심사가 없습니다. 불법이거나 약관에 이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대표적으로 미용 성형, 건강검진이 아닌 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한방자보에서 일어나고 있죠. 심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발제자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에서도 대부분 좀 불법들이 좀 많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불법 허위 진단서 작성 같은 불법들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과잉 진료는 공식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약관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가 없습니다. 뭐 제3자 지불제도 다른 게 있죠. 건강보험이나 산재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수가가 있는데 실손보험은 수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같은 경우 보통 20에서 25만 원인데 거의 비슷한 한방추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비싼 것도 6만 원, 6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차이는 과연 그런 상품의 구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 이제 선량한 피해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악용을 하고 극히 소수지만 또 소비자분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영 회장님 발표 자료에 10쪽에 나와 있는 도수치료 600만 원이 600만 원이 과연 저게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되는 사례였었습니다.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실손보험 청구된 의원급 비급여 27.7%가 도수치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필수 의료라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필수 의료냐 보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선량한 피해자와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기관이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접수할 때 실손보험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분한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되겠구나. 또 하나는 저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청구해도 되겠구나.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가 그 국민건강보험하고 좀 비교하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그 부당한 청구를 하면 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삭감을 당하죠. 그래서 의사가 그 차액에 대해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실손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은 그 차액에 대해서 환자가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실손보험이 그럼 이런 뭐 부지급이나 이런 게 문제냐고 생각하느냐? 저는 진짜 문제는 필수 의료 공급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분들께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실손보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재정이 한 8%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억 가까이 될 거고요. 여기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의료급여를 고려하면 훨씬 더 120억 이상 될 겁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큰데 거기가 80조 정도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데 그거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2에서 65% 정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70% 올리겠다고 했는데 못 올렸죠. 다 비급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손보험은 그러면 아무도 통제 못하냐? 실제로는 가격 통제를 합니다. 정부에서. 원래는 2012년도에 3년 갱년 딱 시점 됐을 때 3년 만에 60%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때 1년 갱신형으로 바꾸고 15년 재가입으로 바꾸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20% 이상 못 올린다라고 묶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에 2015년도에 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는 거 발표하면서 25%로 제한되어 있던 거를 16년 30%, 17년 35%, 18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2017년에 다시 25%로 묶어서 지금 25%죠. 그러니까 보험사는 막 이렇게 손해율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보험료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나라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 보험담호화라고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0에서 69세 실손보험료가 1세대가 16만 원, 4세대가 3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라면 당연히 바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많이 이용한 사람이 아니면 바뀔 것 같은데 이게 30대로 가면 4만 4천 원인데 10,000원입니다. 요 나이 때는 좀 애매하죠. 한 달에 3만 원 더 내고 내가 도수치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걸 가져볼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가 그 도덕적 해이가 적은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가입자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에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5%, 2세대가 54%, 3세대가 20%였습니다. 노후 유병률자는 1.6%였고요. 요 1세대, 2세대 분들을 지금 4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험료 인상하는 거 마음대로 풀어주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남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나는 가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좀 도덕적 해이가 적은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지급 거절도 막고 보험료 인상 제한도 풀고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여러 가지에서 뭐 강제로 현재 실손보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계약을 강제로 전환할 방법이 있는가? 또 지금 보험금 잘 받고 계시는 분 아파서 막 청구하시는 분들까지도 강제로 바꾼다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용납하지 못하겠죠.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라도 나는 더 큰 보장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부가 25%로 많은 건 굉장히 선한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의 좀 나쁜 결과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견 대표님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코멘트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실손보험사들이 과잉 진료라고 해서 삭감하고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급여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게 그 다 대부분,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보장 안 해주려고 하면 실손보험 자체를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측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계약 금액을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과잉 진료라는 용어가 쓰여져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그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 그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과잉 진료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래서 도덕적 해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도덕적 해이 개념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논점은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손보험 상품 자체가 다 이제 포괄적으로 비급여를 보장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이제 과잉이냐 아니니 도덕적 해이냐 아니니 등등을 걸러내서 기준을 만드는 게 사실상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한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 다음은 이제 법무법인 공정의 그 황보윤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게 상식의 오류라고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발표자들 분께서도 뭐 의료자문 제도가 이제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다 보험사 유리하게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료자문을 거쳐서 부지급되는 거는 전체 청구 건수의 4.6%도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다 지급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기본적인 이제 약관이라든지 기초적인 의료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게 의료자문 제도인데 그게 그래서 의사들도 전문가적 소양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험사 편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고 통계자를 보면은 4.6%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뭐 그거는 또 계속 뭐 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과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 전부 다 안 주느냐? 대부분이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는 지급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있어요. 사실은 일부가 지급 안 되는 것이 그럼 무조건 보험사의 행포 때문에 안 주는 거냐? 실제로 보험계약자 그 피보험자의 청구 내용에 보면은 아까 뭐 과잉 진료라고 해가지고 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통제 그게 개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게 의료비 보험 그 약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 치료만 받으면은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손이라 해가지고 실제 손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되는 거를 분석하고 평가해가 준다는 거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는 거는 그 자체가 실제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과잉이고 그다음에 또 청구 사례가 전부 다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극히 이제 일부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제 안 받으신 분은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자기 건이 전체를 다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가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미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 뭐 보험사 직원의 일부 실수가 또 뭐 없다고도 사실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뭐 다양한 이제 직원들의 그 수준이라든지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미지급하는 것에서도 대다수가 보면은 뭐 백내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뭐 6시간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지만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도 병원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6시간 넘어야 입원 그게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루 만에 다 끝난 수술을 갖다 놓고 이틀에 걸쳐서 수술했다든지 통원을 갖다 놓고 입원으로 진료 기록비를 뭐 조작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아까 뭐 폐소 사례만 보험사 폐소 사례만 있지만 또 승소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정책 논의할 때는 그런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뭐 못 받으신 분들을 일부는 진짜 뭐 억울하고 분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거는 또 그러라고 또 법원이 또 존재하긴 하는 거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제 풀고 나가되 전체적인 이 실손 의료보험 제도의 이 순기능, 이 긍정적인 기능은 좋게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개별 토론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일단은 좀 간담회에서 토론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금 일부 사례가 아닌 걸로 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토론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두륜 변호사입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는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그다음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 중에 그 실손 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 가입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른 보험에 비해서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에서 단기적으로는 역선택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건강 상태가 염려돼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라는 경향은 있으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확대시키는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부도덕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실손 의료보험만의 문제는 아니라 다른 보험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손 의료보험의 위기 원인으로 보험 가입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진단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손 보험사의 보험 설계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 수술 사례인데요. 그 백내장 수술은 2016년 1월 이전까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까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술 건수가 많아지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게 되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약관을 개정해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관련 비용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 질환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백내장 수술이나 그 이외의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이걸 단순한 비급여인 그 시력 교정술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을 단순한 시력 교정술로 본다라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다초점 렌즈를 보상해서 배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는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비급여 검사 비용을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 건수나 그 비용을 줄이는 데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보험사, 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복잡한 법률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안과의원을 상대로 과잉진료나 보험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가입자에 대해서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백내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보험사의 꼼수 내지는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백내장 수술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전부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상 백내장 수술 후에 다초점 렌즈를 이용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과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당시 백내장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수정체에는 다초점 렌즈와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비용의 대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이 그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표준 약관 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초점 렌즈나 검사 비용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통제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안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통제는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는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은 각 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저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 장비의 등장 가능성, 소비자의 선택 등을 고려하고 세부적이고 차등화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이영걸 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의 이영걸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실손보험 관련 이런 귀한 토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종면 대표님과 조현행 회장님 및 여러 토론자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현 대표님께서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히스토리아 문제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리고, 조현행 회장님께서 일부 의료기관들 불법 브로커들의 비급여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손보사 관련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발표자님들의 말씀대로 약 4천만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완제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비용을 일정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실비보험으로 건강보험 중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선택 접근성과 선택 확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및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이제 자료는 국세청 2022년 7월 자료입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일부 안과들에 대한 그 의료기관과 브로커 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 및 불법 브로커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비급여 과잉진료 또는 의료 쇼핑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법, 세법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위반 행위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험 관련 재법규 및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손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관리 및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특히 조현행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 과잉 진료 및 진단 조작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김종면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급여에 대한 가격 및 적정성 규제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2월 24일자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 다초점 렌즈 가격이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까지 편차가 나고 있으며, 도수치료를 통원으로 매년 180회씩 받거나 입원으로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번갈아 가면서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급여 문제로 인한 개선 방안으로 김종현 대표님 말씀하신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의 관리 강화, 가격 구조의 개선 등은 실손보험 계약자 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비급여의 의료 서비스 가격이 임의로 결정되고 상한선이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애매하거나 부재하고 허위과장 의료 광고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문제점들을 보건당국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관심 및 문제 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근거하여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종합병원의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는 어떤 종합병원의 전문의에게 자문이 의뢰되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험금 관련 민원 분쟁으로 종합병원의 전문의들께서 의료자문을 기피하면서 의료자문 중개업체들도 자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공신력 있는 해당 전문의학회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체계를 보험업계도 적극 원하고 있으며 주요 전문의학회 의료자문을 요청한 바도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2020년부터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그 부분에 대한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공신력 있는 의료자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23년 1월 10일 및 1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급격한 비급여 시장 팽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비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공사보험 연계 관리, 4세대 전환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험업계도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 및 올해 6월 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할인 혜택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고액 중증 질환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검토하여 관련 제법규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사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다음으로는 생명보험협회 생명심사부 김희경 부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부장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여러 토론자님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서 손해보험협회 이영걸 부장님께서 상세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의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21년도 실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업계가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세한 통계까지는 제가 참고를 못해 갖고요.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보업계는 약 20%의 시장 규모로 손보업계보다 작은 포지션이나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은 같습니다. 앞서 초기 손해보험사의 본인 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상품이 문제임을 지적하셨고, 이는 소비자의 역선택 내지 과잉진료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갱신보험료 할증 문제를 야기하는 보험사의 횡포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를 보장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런 과도한 역선택이 발생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인 통제 장치가 부재한 비급여인 점을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영리 목적의 허위 과잉진료 등의 연성 보험 사기로 인해 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보험사도 지급 심사 시에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이나 판례 등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예로 도수치료는 2006년 이전에는 급여 항목으로 당시 수가가 약 8,000원대였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시술 부위에 불문하고 동일 수가를 산정했었습니다. 이후에 의료계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도수치료 비용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25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경우는 더 다 말씀하셨듯이 다초점 렌즈를 이용하면서 비급여 풍선 효과를 유발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권하는 치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로 병원의 권유에 따라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언급해 주신 개선 방안 중에 공신력 있는 학회 자문 추진, 그다음에 비급여의 가격과 양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전 마련 등은 보험업계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들과 공조를 해서 한번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걸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대한정형학회, 그러니까 학회라는 공신력 있는 업체랑 2019년 10월부터 그 금골격계 관련해서 이제
그 자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공신력 있는 학회랑 저희가 추진을 하고 싶어도 좀 이 그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등 정책 당국에서도 도수 치료나 백내장 등 중증 관리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쉽게 비급여 중증 관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수준 적정화와 비급여 지급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시면요, 영방법에 근거해서 약 2,800개의 비급여에 대해서 의료 수가 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서 우리나라도 적정한 비급여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함께 사용 의무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급여 의료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서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공개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위치 기반 가격 정보 제공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의료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서 공민영보험의 공조를 통한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해서 소비자들한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손보험인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죄송한데, 함께 저희 김미경 선생님 저기 토론하는데 좀 방해를 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좀 어긋난 것 말씀드릴게요. 같아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국민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이제 덜어줄 수 있는 저희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상품인데 사실은 보험업계에서도 지금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서요,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의료기관 수익 목적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성 혹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도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는 있는데요.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쿠키뉴스의 김동훈 기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10명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분들보다는 한 명이 이제 피해자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만났고 이제 그런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좀 그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백내장에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이제 좀 더 보험사들은 좀 발전을 해서 보험금 부지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의료계에서는 좋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좋은 치료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이제 병원 그러니까 안과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확실한 이제 세극경 현미경 검사를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발목을 거는 게 이제 6시간을 통원을 그 안에서 이제 경과 관찰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CCTV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회복실 같은 곳에서 이제 아예 쉬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까지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보험금을 부지급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또 추가가 하나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제 DRG 코드가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례까지 최근에 또 이제 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금 현재 보험사들은 이 백내장 시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잡아서 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방금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의료 자문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좀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좀 제3자 좀 의료 자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좀 제대로 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소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보험과 유원규 상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한규 의원님하고 또 발제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초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낮은 본인 부담률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보장 범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한 상품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들도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할인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또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시에는 약관뿐 아니라 판례, 의료학회 연구 결과나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등에 기초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약관이나 판례 등에 기초해서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과 함께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지급 기준 관련해서 많은 좋으신 의견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의료기준을 가지고 있는 보건당국이나 의료학회, 그 연구기관 등과도 논의해가지고 가급적 보험 사기 같은 거는 방지하되 선량한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간담회 그리고 이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넉넉하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흐름을 지켜서 원활한 진행이 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회자분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존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여기서 이제 종합 토론회로 해서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토론이 좀 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다 듣고는 싶은데 사실 그런 한계가 좀 분명히 좀 있어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 우선은 그 다음 순서대가 사실 종합 토론이라서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발제자의 한 명이었고 토론자도 사실은 각각 이제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가 좀 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 잠시 하고요.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는 한국 암환자 권익 협의회에 있는 단체입니다. 네. 사실은 이 실손보험과 공보험에 관한 역할과 이 한계들은 우리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혹은 공보험이 갖고 있는 이 교차되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백내장, 도수치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인보다 상한제를 갖고 우리가 실손보험과 공보험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보험사들이 왜 이런 걸 탈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보험이 됐던 실손보험이 됐던 보험자는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이 가입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실손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양쪽에 내고 있는 가입자가 본인보다 상한 문제를 왜 실손보험이 횡포를 부리고 가져가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두 번째, 이 보험자가 그동안 2009년 이후로 약관에다 삽입한 이후 보험료를 그럼 걷지 않았습니까? 걷고 왔었습니다. 보험료를 걷었다는 건 지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런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행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을 운용할 바에는 차라리 실손보험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험이 오히려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보장상과 비급여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실손보험을 공보험에서 운용하도록 캠페인을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 잘 받았고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종합 토론을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촉박한 시간인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현재 너무 많아요. 지금 사안이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거짓말을 시키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사안들 네. 5분도 부족하죠. 아니요. 5분만 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넘어가요. 지금 일단 사회자분의 진행과 네. 발언을 좀 존중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장님 허가해 주세요. 저기 지금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이라서요. 이해합니다. 조금만 그런데 좀 양해를 좀 네, 부탁드리고요. 무엇을 먼저 반대하고 이쪽에서도 무엇을 이제 찬성하고 그런 각자의 게 주장들을 좀 하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상호 토론을 통해서 아니요, 이 내용을 쟁점들을 포함해서 좀 종합토론을 분명할 좀 거라고 해주시라는 생각을 얘기예요. 좀 하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먼저 순서를 좀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아니 이제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요.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근거해서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정들은 보험약관에 실손의료보험약관에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의 정의 같은 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툭 하고 튀어나옵니까? 그다음에 의료자문이요. 의료자문이 무엇입니까? 유원규 사무관님. 금융위 쪽에다가 문서로 물어서 문서로 답을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의 지급 유무에 관해서 의료인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쪽 금융감독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서 의료 자문을 해야 되는 거라면 보험약관상 지급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을 지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의료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의료 자문 서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목적이 딱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 급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비급여 부분을 놔서 사실은 비급여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보험급여죠. 보험급여가 아니라는 비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된 부분입니다. 슬슬 민영화됐어요. 조건을 의제를 좀 바꿔주세요. 김정민 그러니까 사회자님. 네,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아까 그 비급여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 보험급여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다 흡수해서 비급여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비보험급여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치료뿐만이 아니고요. 예방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 분쟁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회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 있습니다. 거짓말. 국민건강보험법 준수를 하면 보험금, 입원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수정체 백내장 수술은 질병금 급여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다른 포괄수가제 질병과는 다르게 수정체 수술은 6시간 미만도 입원 환자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시간 미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통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심평원에다. 그랬더니 이거는 포괄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통원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원 진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 대상의 본인 부담금을 통원보험금이라고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없는데 청구 서류가 없는데 허위로 지급하고 있는 거는 보험회사인 것이지 어떻게 입원을 하지도 않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서 서류를 위조로 해서 청구했다고 그러면서 통원보험금을 지급한다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미번 보험금도 마찬가지,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알아봤더니 그게 판례가 아니고 판결이에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 자체를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고 2심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놓고 금융감독원에서 대법원의 사건 번호를 놓고 내용은 고등법원 내용을 놓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아미번 보험금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 안 돼. 수술은 수정체 수술은 통원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그러니까, 판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유원규 사무관님 판례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발언 마무리해 잘 주십시오. 알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 발제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보험 소비자의 가입자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발제에서 주되게 들어가 있었고요. 계약자들을 지금 속이는 행위예요. 어찌됐든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종합 토론에서 신실손으로 바꿔야 김민수 된다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예, 저도 이제 종합 토론에서 사실 묻고 싶은 게 죄송한데요. 저 실례지만 이런 식이면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내장 수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발언권을 받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1%만 그럼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주도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기 사무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백내장 보험금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집계된 게 있나요? 그런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금감원이나 아니면 금융위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공식으로 집계한 부분은 없는데 보험사별로 백내장 청구가 몇 건 됐는데 미지급 몇 건 됐는지만 저기 정보 확인하시면 자료 나온 거 있어요.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아직 금융위 차원에서 그 피해 규모 소송하지 마세요. 소송하지 마시라고요. 소송에서 몇 년을 끌고서 전체가 다수가 엄청나게 했다고 법원의 판사님들도 읍소해버리면 보험사 어려워요 이래버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소송을 자꾸 합니까? 분쟁이 계속 늘어지는 이유는 소송을 자꾸 제기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왜 소송을 하세요? 비책이 있으세요? 승소할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십니까? 그럼 비책을 알려주세요. 네, 이대로는 간담회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공유가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손보험의 문제점 그리고 피해 사례 그리고 개선점 등에 대해서 발제를 좀 들어보고 의견들도 나눠봤습니다. 부족한 시간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뜻깊은 시간으로 그래 채워주신 발제자분들, 패널분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